뻔뻔하게 뭐 부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라는 게 올라왔어요. 청원으로.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청원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또 제가 한번 참여할 만한 청원이 나왔네요. 네. 저도 한번 가야겠어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에 들어가시면 청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글을 올려주신 분 장난 아니신데요? 이분이 그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 심판 신청해도 될 만한 그 논지의 글들이에요. 굉장히 법률에 대해서도 해박하신 분이고 논지가 좋습니다. 많이 청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청원을 해서 일정 숫자가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 공식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을 한 건도 있어요. 한 건. 청원을 많이 해주시면 해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깡패 행패, 조폭 정권, 분풀이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랬냐?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했어요. 입에 담기 힘든 말은 없죠. 모든 말은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러우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네. 자기 스스로를 보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정권이라는, 어떤 정부라는 표현만 빼면, 뭐, 깡패, 조폭, 뭐, 행패, 뭐,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그 행동들한테 딱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진짜 한 말이지. 이 누구한테 들을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정말 이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세관원들이 깡패를 끼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다. 그걸 연상시킨다. 라면서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건데 자기들이 정권 잡자마자 노조 애들을 전위대로 내세워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아, 그 범죄와의 전쟁 그거 살아있네. 네. 이거 유행시켰던 그 영화 말하는 거죠. 하정우가 그 중국 요리 먹으면서 소주로 입가심하고 하는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협소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명지대 교수가 KBS 이사인데 이 사람이 KBS 노조가 대학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 사회이사 사퇴 안 하면 창피한 모욕을 주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하는 얘기를 보고 같은 걸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 자기 네. 입장을 대입시키면 이런 홍준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홍준표의 여기까지의 발언은요. 큰 틀에서 맞고 작은 틀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맞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의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거다. 이거는 맞아요. 국민들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번 정권을 창출해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적폐와의 전쟁을 시작을 한 거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노조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가지고 공영방송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이 적폐거든요. 그동안 KBS, MBC의 적폐 사항들을 걷어내고자 싸우고 있는 건데 적폐 당사자인 얘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갖고 그렇게 흠집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부가 지금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큰 틀에서 맞는데 좁은 데로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 도둑놈이 저 새끼 도둑놈이야라고 하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저는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하던 야당 의원들이 하는 그 질문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영화 이야기 했었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잘 보면 세관에서 물건 빼돌리고 그 뇌물 받다가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깡패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데 거기에 큰 맥락은 뭐냐면 그 모든 범죄의 가장 머리에는 뿌리에는 국정원이 있어요. 그 세관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안기부라고 했잖아요.
그 안기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슬롯머신 사업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면서 조직을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화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액션씬, 그 배우들의 어떤 모습만 보면 그 부패한 공무원이 깡패와 결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범죄의 뿌리에는 국가기관 안기부가 있었는데 홍준표는 그거는 아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거나 네. 아니면 아닌 척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노조나 방송을 장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만큼 홍준표 같은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고 어떤 조직을 친위대로 내세우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난 모습을 자기가 아는 형태로 해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민주진영에서는 그런 방법론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를 뭐 매수해가지고 꼭두가시로 내세우고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황이 법대로 원칙대로 되도록 가장 그 각 구성원들의 권리만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상대방에서는 그게 어떤 장악 형태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야당의 이 행태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뭐 박근혜 예.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한 생각은 이 70년 전에 나왔던 책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그 이중사고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저도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 됐는데 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어를 통해 국민의 사고를 지배한다. 역사는 구성원이 기억하는 대로일 뿐 객관적인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정부의 편의대로 역사는 다시 쓰면 그만이다. 이런 발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발췌한 짧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홍준표나 안철수나 이명박 박근혜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너무 네. 잘 맞으실 거예요. 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진실을 훤히 알면서도 교묘하게 꾸민 거짓말을 하는 것. 철회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지지하고 서로 모순되는 줄 알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것. 논리를 사용하여 논리에 맞서는 것. 도덕을 주장하면서 도덕을 거부하는 것. 민주주의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당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믿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든 잊어버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기억에 떠올렸다가 다시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에다가 똑같은 과정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극히 미묘하다.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격이다. 약간 이게 조지 오웰이 쓴 책이 나와요? 네. 1984에 나와요. 오. 이 이중사고라고 하는 예, 거예요. 이게. 이중사고 저도 1984 그거를 보면서 MB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예. 왜냐면은 이런 거죠. 4대강 사업 있잖아요. MB가 후보 시절에 대운하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운하로 해서 너무 역풍이 크게 부니까 이름을 바꿔서 내용은 똑같은데 4대강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했단 말이죠.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보통 프레이밍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했었죠. MB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떤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서 이 우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일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사고가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 그쵸. 이중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제 갖는 시간이라던가 배포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걸려서 예. 파급 효과가 느리고 적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이런 걸로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왜곡된 역사와 가짜뉴스 이거 우리 저번 대선 때 엄청 많이 봤잖아요. 예. 이게 지금 완전 피부로 다가오는 거죠. 뭐 문재인을 이렇게 깡패니 무슨 조폭이니 이렇게 말하는 홍준표가 지금 딱 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검색 엔진이 이렇게 개발되고 특히 한국처럼 검색 기능이 굉장히 약한 나라, 약한 환경. 네.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형식만 검색이라는 형식을 빌렸지 검색되는 내용 자체는 검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조작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유통되는 이런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그래서 일베 같은 환경에서
일베 스스로의 논리가 계속 개발되고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맞아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중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트위터리안이 있네요. 더블싱크 이중사고에서요. 한 번에 두 가지 신념을 믿으며 동시에 두 가지를 사실이라고 믿는 것. 거짓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그 거짓말을 믿는 것. 이게 이중사고라고 하는 거였네요. 그걸 고의로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천재인 것 같고요. 이명박 박근혜류의 어떤 그 정권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런 이중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 모르는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 줄을 서려면 어제 밤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10시에 왔어요. 가족은 누가 지키냐고요. 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셨죠? 예, 알면 이상한 거죠. 예,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와서 보니까, 왜 이게, 기네스북에다가, 네. 이 시간에 공개 방송하는 거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것 같은데,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고, 기네스북에 신청하면 아마 기록으로 공인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다음 공개 방송은 말이죠. 기네스 측에다가, 신고를 하고, 예.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것으로.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이 장면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에도 200여 명, 밖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서서 서성이고 계세요. 예. 기괴한 장면입니다. 자, 첼로 연주 어떻게 됐습니까? 입 다물어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맞교환하기로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사전에 대본이 있냐고.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네. 정말로 언어의 마술사고요. 참고로 정청래 전 의원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릅니다. 네. 양극단의 쌍벽을 이루는 분인데, 정청래 전 의원은 안 웃긴 걸 웃기다고 막 주장하는 분이죠. 예,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 촌촌살인을, 일단 1주년 덕담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참 이 기괴한 광경을 보고 들은 생각은,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는지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전술핵이 대한민국 지켜준다고 하면서 멀리 이역만리까지 구걸하러 간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른 시간에 뉴스공장 공개방송에 모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실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이게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오늘 커밍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도 참 예쁘게 잘하세요. 네. 얼굴까지 예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허위 사실에 의한 혹은 명예훼손 혹은 사자 명예훼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정균석 전 원내대표가 이제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저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는 정진석 의원이 어떤 목적,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 그 발언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1차 유감 표시는 했다지만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고 보고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소가 취하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마음으로 한 소리죠. 본인이 총대를 맸는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문성근 김여시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밥을 굶었나, 린치를 당했나, 징역을 살았나,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는 취지의 이야기죠. 예.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인데. 그래서 그 발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노 의원님이 이제 소송을 당하시겠군요. 공개적으로 폭력 행사를 암시했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뭐랄까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선상에서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 마지막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예. 역시 정진석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뭐 매일매일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국정원을 동원한 그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한 그 불법 행위가 최근에 와서 그 구체적 증거들이 사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걸 왜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로막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범죄 행위 또 잘못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 가지고 뭐 이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온갖 폐악질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방어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죄목을 갖다 하나 더 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적폐청산은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서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옛날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깡패를 갖다가 도둑질한 사람을 잡으니까 그래서 메시의 어느 집에 가서 뭘 훔쳤냐 조사하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뭐 똑같은 거지 뭐. 아니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그것도 간단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갖다가 사적으로 동원한 그런 이제 심각한 그 국기문란의 수준의 어떤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적폐다, 국민을 분열시킨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도둑놈 잡아 넣었더니 왜 가져가고 이렇게 생이별 시키느냐 항의하는 거하고 그 생이별 시켜야지 그럼 사이별 시킵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쪽 진영에서 전방위로 터져나와요. 장재도 의원도 노무현 상여를 부여잡고 한풀이 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심각한 도저히 어떤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치부들이 또는 과거의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니까 그걸 자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이걸 갖다가 폄훼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노리는 거는 뭐냐? 결국 노리는 거는 이 자신들의 어떤 범죄 행위를 갖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덮자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이제 천신만고 때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인준 직전에 당내 중진들로부터 대표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 가부간에.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입장 정리 안 하고 모호하게 갔거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는 제가 상황을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대법원장 되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이 있으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후폭풍을 또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는 하면서 후폭풍을 맞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걸 마치 무슨 자유투표가 아주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상권분립의 한 축이잖아요.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러면 자유투표했어요?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때 자유투표했어요? 누구든 누가 돼도 좋다. 그리고 누굴 찍어도 당원의 권리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을 또 임명하면서 이 사람이 부적격자면은 강하게 이유를 대면서 강하게 반대를 해야 마땅한 거죠. 그게 책임 정치죠. 그리고 그게 합당한 사람이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합당한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누가 돼도 그거는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행위가 어떻게 있어요. 저는 뭐 아니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면서 핸들에서 손 놓고 자율 주행하고 있다 얘기해요. 그런 표현이 어떻게 갑자기 생각나죠? 아, 저도 방금 들었어요. 정청래 전 의원은 준비해 오거든요. 준비해와도 이게 안 돼요. 맙소사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교 동문회라서 그랬다. 고교 동문인데 내가 입장을 밝히면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느냐. 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아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뭐, 고교 동문, 아니, 이 대법원장 문제에 왜 고교 동문이 튀어나옵니까? 부산고 3년 선배로. 사법부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나, 대법원장, 기존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신이 굉장히 드높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 대법원장이 과연 적격자냐 아니냐는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지금 모아져 있는 대목인데 여기서 뭐 고등학교 동창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번 대법원장도 저하고도 같은 동창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고등학교가 하나의 동창회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예, 부산 중고등학교 동문회에 제가 그 사람 3년 선배로 지금 돼 있어요. 저도 정혜원이고 그 사람 정혜원.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동창회 뭐 국무총리라 가지고 뭐 봐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에 왜 고등학교 동창을 갖다가 끄집어내느냐?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왜 찬성했는지, 왜 반대했는지, 왜 찬성 반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애꿎은 고등학교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평소에 애교심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은. 이건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소위 자강파들이 계속 순환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현진 대표도 그렇고, 남경필 도지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연인지 아닌지 미심적인 구석이 있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효과는 일단 자강파가 위축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통합의 가능성 어떤 형식으로든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예, 두 당의 온전한 형태로의 통합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바른당에서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은 마음을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보다 좀 당겨져서 지방선거 앞에 실현될 가능성도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정당 구조 자체가 대부분의 정당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정의당 빼고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부도가 났는데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사장이 출근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아니, 박근혜 지금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권을 떠받쳤던 그 당도 따라서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새롭게 출발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나고 파산당했는데도 계속 이제 출근하고 공장에 불 킨다고 공장이 돌아갑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지금 바로 나온 상태잖아요.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나왔는데 대선이 끝났잖아요. 다음 대선을 지난번 대선과 같이 치를 어떤 생각들이 확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갈까, 언제 어디로 갈까, 이게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 거고, 바른당도 마찬가지죠. 저는 바른당과 같은 당이 과거의 어떤 낡은 보수의 틀을 벗어나고 좀 새롭게 보수가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랬지만은 아직은 보면은 그냥 이제 시발점이 그냥 점만 있는 예, 그냥 점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다음 총선까지 굉장히 이제 한국 정치를 더 좀 유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강파 무슨 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통합포럼이라고 바른정당 내 일부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 일부 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대를 모색하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점과 점이죠. 그래서 이어보니까 그냥 선이죠. 면이 아니고. 제가 이 아침에 소화 얘기 잘 안 하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의당은 그러면. 정의와 함께 하는 거죠. 정의당은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데 여러 부족한 점도 많고 지금 의석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차례 이제 그런 테스트,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의당이 나름대로 유일한 진보 야당으로서 또 제 역할을 하는 게 한국 정치에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역할을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침이 있는 삶. 아니, 막 박수 치지 마시고요. 통상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방금은 아침이 있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아침이 있는 삶이란 거는 뭔가 하면 저녁에 있는 삶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소중하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럼 아침은 뭐냐? 아침이 괴로운 분들 많아요.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더라도 지긋지긋한 직장에 가는 분들. 그나마 아침에 또 공개방송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이 행복한 사회, 아침이 행복한 나라. 이거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많은 분들 어떡하죠, 이분들? 아침에 엄청 많은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최근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황석영 씨, 소설가 황석영 씨도 여기 포함됐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미화 씨,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은 왜 여기 안 나오죠? 저쪽도 포기했겠죠, 블랙리스트에 올려도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겠지만은,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이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일로 기억나는데, 그때 군대 내에서 이렇게 반입되는 도서에 대해서 금지 도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도서 블랙리스트인데 시중에 팔고 있는 책까지 다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서 이런 책까지도 막 금지 도서 목록에 넣어가지고 그때 출판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교보문고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교보문고에서는 그 목록에 있는 책만 따로 모아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코너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수가 굉장히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책 여러 권을 썼는데 한 권도 없더라, 그 리스트에. 그놈들이 그렇게 무능하다. 좋은 책도 못 알아보고 리스트에 안 넣었다, 이제. 그래서 그 규탄하는 걸 보고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무능하고 문제가 많았구나. 근데 리스트에는 없으시지만 본인이 겪은 일은 상당하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른바 떡값 검사들을 폭로한 걸로 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재판에도 저는 관여했다고 봅니다. 김기춘, 김영한 그 메모, 김기춘의 발언으로 나오는 그런 메모에도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부 판사 이름까지 검명하면서, 대법원 판사 이름까지 검명하면서 이 청와대가 관여한 흔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저는 언젠가는 그런 이제 증거들도 백일하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다 관여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노회찬 전이 아니죠, 현이죠. 제가 전 의원 시절을 얘기하려고 하다 전에는 보니까. 전이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가까이 지켜봤는데 어쩜 그렇게 괴롭히는지 꼼꼼하게 붙어가지고 대표님을 정치 일선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괴롭혔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스스로 살아나서 다시 저희 앞에 와서 정청래 의원과는 다르게 언어의 마술사 역할을 해주고 계신 노회찬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협소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명지대 교수가 KBS 이사인데, 이 사람이 KBS 노조가 대학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 사회이사 사퇴 안 하면 창피와 모욕을 주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하는 얘기를 보고, 같은 걸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 자기 입장을 대입시키면 이런 홍준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홍준표의 여기까지의 발언은요, 큰 틀에선 맞고 작은 틀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맞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의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거다. 이거는 맞아요. 국민들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번 정권을 창출해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적폐와의 전쟁을 시작을 한 거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노조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가지고 공영방송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이 적폐거든요. 그동안 KBS, MBC의 적폐 사항들을 걷어내고자 싸우고 있는 건데, 적폐 당사자인 얘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갖고 그렇게 흠집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부가 지금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큰 틀에서 맞는데 좁은 데로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 도둑놈이 저 새끼 도둑놈이야라고 하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저는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하던 야당 의원들이 하는 그 질문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영화 이야기 했었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잘 보면 세관에서 물건 빼돌리고 뇌물 받다가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깡패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데, 거기에 큰 맥락은 뭐냐면 그 모든 범죄의 가장 머리에는 뿌리에는 국정원이 있어요. 그 세관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안기부라고 했잖아요. 그 안기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슬롯머신 사업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면서 조직을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화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액션씬, 그 배우들의 어떤 모습만 보면 그 부패한 공무원이 깡패와 결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범죄의 뿌리에는 국가기관 안기부가 있었는데, 홍준표는 그거는 아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아닌 척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노조나 방송을 장악하는 방법. 이 시간에 공개 방송하는 거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것 같은데,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고, 기네스북에 신청하면 기록으로 공인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다음 공개 방송은 말이죠. 기네스 측에다가, 신고를 하고, 예. 세계 시기록에 도전하는 것으로.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이 장면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에도 200여 명, 밖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서서 서성이고 계세요. 예. 기괴한 장면입니다. 자, 첼로 연주 어떻게 됐습니까? 입 다물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맞교환하기로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사전에 대본이 있냐고.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네. 정말로 언어의 마술사고요. 참고로 정청래 전 의원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릅니다. 예. 양극단의 쌍벽을 이루는 분인데, 정청래 전 의원은 안 웃긴 걸 웃기다고 막 주장하는 분이죠. 예.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 촌촌살인을, 일단 1주년 덕담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참 이 기괴한 광경을 보고 들은 생각은,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는지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전술핵이 대한민국 지켜준다고 하면서 멀리 이역만리까지 구걸하러 간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이른 시간에 뉴스공장 공개방송에 모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실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이게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오늘 커밍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도 참 예쁘게 잘하세요. 네. 얼굴까지 예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뻔뻔하게 부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라는 게 올라왔어요. 청원으로.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청원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또 제가 한번 참여할 만한 청원이 나왔네요. 네. 저도 한번 가야겠어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에 들어가시면 청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글을 올려주신 분 장난 아니신데요? 이분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C, 컨트롤-V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심판 신청해도 될 만한 논지의 글들이에요. 굉장히 법률에 대해서도 해박하신 분이고 논지가 좋습니다. 많이 청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청원을 해서 일정 숫자가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 공식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을 한 건도 있어요. 한 건. 청원을 많이 해주시면 해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깡패 행패, 조폭 정권, 분풀이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랬냐?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속회의에서 했어요. 입에 담기 힘든 말은 없죠. 모든 말은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러우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네. 자기 스스로를 보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정권이라는, 정부라는 표현만 빼면, 깡패, 조폭, 행패,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그 행동들한테 딱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진짜 한 말이지. 누구한테 들을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정말 이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세관원들이 깡패를 끼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다. 그걸 연상시킨다 라면서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건데 자기들이 정권 잡자마자 노조 애들을 전위대로 내세워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아, 그 범죄와의 전쟁 살아있네. 네. 이거 유행시켰던 그 영화 말하는 거죠. 하정우가 그 중국 요리 먹으면서 소주로 입가심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만큼 홍준표 같은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고 어떤 조직을 친위대로 내세우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난 모습을 자기가 아는 형태로 해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민주진영에서는 그런 방법론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를 매수해가지고 꼭두가시로 내세우고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황이 법대로 원칙대로 되도록 가장 각 구성원들의 권리만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상대방에서는 그게 어떤 장악 형태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야당의 이 행태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박근혜 예.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한 생각은 이 70년 전에 나왔던 책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그 이중사고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저도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 됐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어를 통해 국민의 사고를 지배한다. 역사는 구성원이 기억하는 대로일 뿐 객관적인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정부의 편의대로 역사는 다시 쓰면 그만이다. 이런 발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발췌한 짧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홍준표나 안철수나 이명박 박근혜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너무 잘 맞으실 거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진실을 훤히 알면서도 교묘하게 꾸민 거짓말을 하는 것. 철회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지지하고 서로 모순되는 줄 알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것. 논리를 사용하여 논리에 맞서는 것. 도덕을 주장하면서 도덕을 거부하는 것. 민주주의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당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믿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든 잊어버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기억에 떠올렸다가 다시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에다가 똑같은 과정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극히 미묘하다.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격이다. 약간 이게 조지 오웰이 쓴 책이 나와요? 네. 1984에 나와요. 오. 이 이중사고라고 하는 예, 거예요. 이게. 이중사고 저도 1984 그거를 보면서 MB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예. 왜냐면은 이런 거죠. 4대강 사업 있잖아요. MB가 후보 시절에 대운하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운하로 해서 너무 역풍이 크게 부니까 이름을 바꿔서 내용은 똑같은데 4대강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했단 말이죠.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보통 프레이밍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했었죠. MB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떤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서 이 우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일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사고가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 그쵸. 이중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제 갖는 시간이라던가 배포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걸려서 예. 파급 효과가 느리고 적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이런 걸로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왜곡된 역사와 가짜뉴스 이거 우리 저번 대선 때 엄청 많이 봤잖아요. 예. 이게 지금 완전 피부로 다가오는 거죠. 문재인을 이렇게 깡패니 무슨 조폭이니 이렇게 말하는 홍준표가 지금 딱 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검색 엔진이 이렇게 개발되고 특히 한국처럼 검색 기능이 굉장히 약한 나라, 약한 환경. 네.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형식만 검색이라는 형식을 빌렸지 검색되는 내용 자체는 검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조작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유통되는 이런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그래서 일베 같은 환경에서 일베 스스로의 논리가 계속 개발되고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맞아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중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트위터리안이 있네요. 더블싱크 이중사고에서요. 한 번에 두 가지 신념을 믿으며 동시에 두 가지를 사실이라고 믿는 것. 거짓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그 거짓말을 믿는 것. 이게 이중사고라고 하는 거래네요. 그걸 고의로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천재인 것 같고요. 이명박 박근혜류의 어떤 그 정권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런 이중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 모르는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 줄을 서려면 어제 밤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10시 왔어요. 가족은 누가 지키냐고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셨죠? 예, 알면 이상한 거죠. 예,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보니까, 왜 이게, 기네스북에다가, 네. 이,